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자, 10월 11일 오늘은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비만을 방치하게 되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저도 요새 좀 배에 살이 붙은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좀 먹을 거 좀 줄여야겠어요. 비만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야식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밤만 되면 이상하게 막 입이 심심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먹는 게 다 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3끼 거르지 마시고 아침 식사는 하시는 게 야식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밤에 잠도 못 자겠다 하시는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우유 한 잔 데워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식은 딱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요. 야식 안 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아마 천고마비에게서 말도 살찌라는 가을인데 네. 먹을 거 좀 줄이고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알아보고 갈까요? 이설아 캐스터. 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철원이 3.8도 등 내륙과 산지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데요. 서울은 10도로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높지만 평년보다는 2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아침에 비해서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이나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럴 때 골탕을 먹는 건 우리 몸인데요.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맺히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아침 기온도 평년값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도 20도를 넘어서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2, 3도 정도 높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에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 평년보다는 쌀쌀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세종시와 대전, 광주와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는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순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역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정순주 씨. 네, 보통 지역 발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새롭게 건물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 시설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달라진 모습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삭막한 도시화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걱정 떨쳐버리고 지역 발전이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찾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바다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서해안. 어딜 둘러봐도 눈길을 사로잡는 유려한 풍경이 가득한 도시. 혹시 어딘지 알아보신 분 계시나요? 어딜까요? 가을이면 여행객의 사랑을 유난히 독차지한다는 이곳입니다. 이 당진에 새로운 신상 풍경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옷과 구두에만 신상이 있는지 아셨죠? 어떤 신상 풍경일까요?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당진 팔경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는데 안 가볼 수가 없죠. 당진의 새로운 풍경 대체 어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때 바다를 보니까 자꾸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해산물들이 많네요.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한 해산물을 외면할 수는 우와. 없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뭐예요? 요즘은 이제 자연산 이제 대하하고 네. 그렇죠. 하고 꽃게하고 이걸로 어떤 음식을 하시나요? 이걸 샤브를 할 겁니다.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으면 몸이 스르르 녹는다는 바로 그 맛!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언제 먹는 거예요? 익었네요. 그래야 지금 먹으면 돼요? 맑고 시원한 육수와 주꾸미의 만남, 깔끔하고 담백한 맛은 기본이고요. 금방 퐁당 저렇게 먹으니까 너무 연하고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하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애미워. 근데 이 주꾸미가 좀 어디에 좋나요? 이게 타우린 성분이 많아가지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아요. 어쩐지. 우와, 어머니 대하네요 이거. 고소한 냄새 보세요. 아시죠?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상인데요. 맛있는 음식은 한 입에 쏙! 입안 가득 음미해야 제맛이겠죠? 고추도 좀 먹고
제가 당진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새로운 풍경을 찾으러 왔는데 대체 어딘가요? 저기 성문에 가봐. 전망대 있어, 전망대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잠깐 샛길로 샜지만 힌트를 얻은 덕에 찾아온 전망대. 과연 이곳에서 당진의 새로운 풍경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와. 당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튀었네요. 관광지인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기는 성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네. 아, 누구세요? 갑자기. 정답 발견! 당진의 새로운 풍경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은 충남 당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속업종, 기계업종, 화학업종 등 10여 개 업종들이 모인 산업단지입니다. 다양한 업종이 자리를 잡은 만큼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는데요. 산학연 연계에 연구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복합형 산업단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덕에 당진에만 성문 국가산업단지 외에도 5곳이 넘는 산업단지가 있을 정도로 충청남도엔 대형 산업단지가 유독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산업단지가 충청남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산업단지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각 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4개 기관의 협약 협력은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따로 수로를 만들면 생기는 단점을 줄이고요. 예산만 126억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또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가 끊기면 잠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단한 손실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여러 곳의 산업단지가 함께해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공사는 또 201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수로로 공업용수와 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또는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가 새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풍경인데요. 이건 공원 뭔가요? 같아요. 지금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막 움직이는데요? 예, 여기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유수지의 그 음악 분수입니다. 네. 이 음악 분수를 틀다 보면은 인근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십니다. 그리고 즐기시고 보시고 되게 좋아를 하십니다. 앞으로 2년 정도면 완공된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평택, 당진항, 대산항 등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체가 모두 입주하면 중국 등 아시아 교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기업은 물론이고요.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얻고 물자를 생산하는 단순한 공장지대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권에 녹아든 당진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경 쪽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 도로 조성도 잘 돼 있고 운동시설도 잘 돼 있어서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다가 골프장도 지금 되게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미래형 산업단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낸 충청남도 당진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은주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알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유용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가 바로 임산부의 날이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출산과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비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초음파비가 거의 제일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6, 7만 원대, 검사하면은 뭐 1, 20만 원대 나오니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바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 행복카드가 있습니다. 있지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경제 수준의 향상과 그 안전분만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 산모들이 그 많은 검사를 필요로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행복카드가 그런 검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 고운맘 카드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 행복카드로 바뀌면서 지원금을 받는 절차도 쉬워졌습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와 접수처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됐고요. 신청 방법도 이제는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분만 취약지를 선정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한 여성병원인데요.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주변 농촌 지역 임산부들이 이곳까지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에서 직장 생활을 한 김태혜 씨도 그중 한 분인데요. 버스 타고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차 타고 다니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정일도 아직 남았는데 그럴 때 막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다른 진료를 못 볼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새롭게 시행된 분만 취약지역은 총 37곳인데요. 해당 지역의 임산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하시고 추가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제도 이외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정혜 씨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수술 후유증인 요도 유착으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요. 이정희 씨 부부는 그동안 1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수술로 병원비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 병원비가 크니까 조금 자녀들 보기는 미안하고 그거 보기조차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달랐던 남편의 신장이 적합 판정을 받아 기적적으로 이식 수술을 하게 됐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진료비 일부도 추가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희 씨의 총 진료비는 5,3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아서 실제 본인이 낸 진료비는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많이 지원받으셨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뭐 솟아놓고 뭐 있었구나. 빈곤층들이 아팠을 때 과연 그 국가에서 그런 의료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죠. 네, 하루빨리 완쾌하셔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또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강성훈 씨는 지난해 10월 담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올해 7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만 보이시죠? 거의 노트 한 권이더라고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 비용을 조금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걸 병원비로 또 다 까먹고 나면은 또 애는 어떡하는가 이런 돈 걱정 때문에 뭐 회복은 둘째치고 뭐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막막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덕분에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받는 와중에도 이것도 또 해당이 되겠나 싶어서 다시 재상담을 했더니 그것도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진짜 큰 도움을 받았죠. 강성훈 씨는 약 2,400만 원이 되는 진료비에서 중증질환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아 약 47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대상으로 시행됐는데요.
본인 부담액의 50%에서 최대 70%까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 2천여 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요. 지원 금액도 약 1,570억 원을 넘었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352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누구나 지원이 되고요. 월 소득 527만 원 이하도 의료비가 소득보다 과다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신청 기간과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을 잘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유용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요. 꼭 잘 알아보셔서 살뜰하게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궁금한 뉴스 순서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네, 얼마 전 태풍 차바가 남부 지역을 휩쓸면서 네.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특히 울산 지역에 여러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용감한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그 영웅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울산.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태화강 주변 주차장인데요. 피해가 엄청나죠. 네. 태풍과 폭우 때문에 수많은 차량들이 망가졌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이번 재난으로 이례적인 수해를 겪었습니다. 한 9년쯤 돼 이런 경우 처음 한 5분 10분 사이에 탁 들어닥치니까 알고 왔어도 차를 못 빼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이번 울산 폭우는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71년 만에 최고 강수량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넘치면서 주변은 아비규환이 됐는데요. 이곳에 있던 대부분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망가진 차량을 지켜보는 차주,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나왔을 때는 벌써 물이 다 찼거든. 차가 떠내려가지고 둥둥 다닐 때 봤어요. 바로 폐차 시기였거든. 태풍의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울주군의 한 아파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지하철장 들어가는 데인데 저 다음 자체가 안 보였으니까 물이 엄청 찬 거죠. 태화강 상류가 넘치는 바람에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까지 침수가 되고 만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버린 물 때문에 고립되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기 들어온 지는 이틀 됐고 엘리베이터는 어제 저녁부터 됐고 또 계속 물을 들여다가 시청까지 다 올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수도 설비가 망가져서 생활에 필요한 물조차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구호 물품 덕분에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기도 끊겨서 예비 전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용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소변, 이런 설거지, 빨래 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가 이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새 곳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욕 티켓인데요. 저희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2,000장을 지원해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만 받을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참 애가 탑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 없죠? 네, 그렇죠. 기계가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 새 기계 교체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죠.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이 늘어나서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간이 얼마나 갈지가 저희들 가장 큰 걱정이에요, 사실은. 자,
자, 이번 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도 있다라는데요. 여보세요? 예? 신수가 됐는데 예. 안에서 마스크 물이 안 열려요. 아이고. 그 베란다라도 올라가겠어요, 베란다라도? 베란다도 이미 폭포 수준이에요. 예, 한 여성이 집이 침수돼서 갇혀 있다는 신고 전화였는데요. 참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태풍 피해 신고가 빗발치는 탓에 구조 인력도 모자랐고요. 빨리 안 오면 안에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 너 빨리 와주세요. 좀 제발 좀. 자, 그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가 다쳐 우리가 환자 구조했는데 환자가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죠. 밖에서 이제 물이 넘쳐서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문 자체가 안 열리더라고요. 이미 그만큼 물이 차 있던 거였죠, 바깥에. 당시 여성을 구출했던 경찰관을 만나봐야겠죠? 일단 현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성이 갇혀있던 집인데요. 반지하 방에서 차오르는 물 때문에 위험하죠. 예,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를 본 경찰, 자, 맨손으로 저 쇠로 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 창문을 깨고 여성을 구출한 겁니다. 여성분을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잔유리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큰 유리를 이제 깨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깨부순 거죠. 구조 도중에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한 생명을 구했죠. 저희 부모님이 더 고마워하세요. 엄마 너 진짜 복 받은 거라고 진짜 평생 생명은인이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죠.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 계속 발생했는데요. 급격히 불어난 물살에 빠져나오지 못한 한 여성. 이때 한 시민이 몸에 밧줄을 메고 구조에 나서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뻐 안 된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니까 아줌마가 겁이 나서 못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게 몇 분 상간이 물이 갑자기 불어서 엄청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때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이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떠내려오는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여성에게 헤엄쳐간 남성.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여성을 구조합니다. 야, 정말 시민 영웅이네. 그래 한 번 도와줘서 끈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훈훈했어요. 여기 여수인데요. 여수도 차바가 휩쓸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서 여객선 한 대가 방파제에 좌초됐습니다. 당시 비상근무 중이던 해경구조대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버리고 태풍이 막 거기를 막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살릴 수는 없겠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탈출을 하는데 맞는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침착하게 승무원들을 탈출시킨 구조대원. 그런데 또다시 파도가 몰아칩니다. 계속 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선원들하고 선원 2명, 우리 대원들 4명이서 그냥 바다 쪽으로 휩쓸려가고 떠있는 상태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구조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고요. 결국 6명 모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희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서 소명을 다 한 걸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용감한 영웅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인데요. 한 남성이 아파트 2층 집 베란다와 창문에 악취가 나는 약품을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이 악취로 5일이나 집을 비워야 했다고 합니다. 크레질 뿌린 거예요, 저희 집에다가. 집에 안 들어왔을 때 냄새나고 무섭고 솔직히 약 뿌리는데 멈추지 못할까 싶기도 하고.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네, 알고 보니 그들은 한 층을 사이에 둔 이웃 관계였습니다. 피해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래 지금 사시는 분 오고 나서 첫날부터 화장실 담배 냄새, 바깥에 문 열어놓고 빨래 말르라고 외출 갔다 와서 빨래 거들려 보면요, 옷에 재떨이 냄새가 나요.
네, 사건의 발달은 바로 아랫집 남성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랫집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뿌린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아랫집 남자, 윗집 이웃이 계속 강의하자 앙심을 품고 악취 약품을 뿌린 겁니다.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 단지 협의를 하셔라. 그쪽은 좀 문을 닫고 그 사람은 내 지정된 그곳에 피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지. 층간 흡연 갈등이 빚은 사건. 아랫집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재무공개를 한 적이 없잖아. 방충망에다 그랬잖아요. 방충망도 퇴색도 되고 약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무 손괴를 많이 했어요. 네, 최근 층간 소음보다 층간 흡연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파트에 따라서 공동 규약이 있어요. 규약에 절반 이상 찬성한다면 금연 아파트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엔 흡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연 아파트의 상황은 어떨까요? 금연 아파트를 지정했으면은 금연구역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피느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 흡연 분쟁.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소음이나 냄새나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작년에 그 주택건설 기준대에 관한 규정에 벨기 그 역류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신설되는 아파트는 설치하도록 개정된 바가 있어요. 이웃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층간 흡연 문제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대전인데요. 저 하얀 차를 주목하세요. 차량에서 흰색 봉투가 떨어지죠? 이 봉투 안에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지나가다가 발견한 시민 2명이 떨어진 돈을 잽싸게 줍죠. 현금을 주워갔던 어르신이 본인 돈이라고 그 다른 여자분 주운 걸 건네받아서 가지고 갔는데 그분 마침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은 뭐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하니까 돈을 내놔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네, 욕심이 과하셨네요. 본인의 돈이라면서 여성이 준 돈까지 받아간 이 남성.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아이고. 그걸 막 주워가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센터에 신고를 해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만약에 찾아주면 5에서 20%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욕심이 과하셨네요. 네, 지난 6일인데요. 한 80대 어르신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갈대숲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어서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 다니던 길이셨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셔가지고 일어나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구조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숨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 만나러 갑니다. 사람도 찾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1시간 만에 찾아낸 주인공. 6년차 인명구조견 수완입니다. 홀홀! 인명구조견이고요. 훈련시하고 조금 다르게 할아버님 곁을 계속 지키면서 체온을 보존해 주려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명구조견들은요, 각종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서 구조 역할을 합니다. 수완이는 2009년부터 약 120여 건의 실종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경찰 병력이나 여러 대원들이 수색 현장에 투입했지만 개의 후각을 이용해서 찾기 때문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효율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의 숨은 영웅, 앞으로 수완이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태풍의 피해가 정말 큰데요.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견 대단한데요. 예, 수완이 화력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보통 이런 인명구조견들은 언제까지 활동을 하죠? 보통 이제 8살이나 9살까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락한 시설에 갖춰진 가정에 다시 입양이 돼서 또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기특하게 해내잖아요. 우리 인명구조견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전주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마트에서 우유나 계란 등을 구입할 때 유통기간 꼼꼼하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생활용품에도 이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의외의 물건에 숨어있는 사용기한,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어떤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도마 같은 경우는 거의 7, 8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빗은 그냥 안 바꿨는데? 부러지면 바꾸는데? 근데 이런 생활용품들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몰랐네요. 네, 집에서 흔히 접하는 생활용품. 자주 쓰는 멀티탭에도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이거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거의 한 7, 8년 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사용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그냥 이거 멀티탭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꽂아두고 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멀티탭을 오래 사용하면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상문동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멀티탭 추정의 전선을 발견했고요. 거기서 단락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 중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는 있습니다. 네, 오래 사용한 멀티탭에는 먼지가 많아서 이 스파크가 생기면 화재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멀티탭이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플러그와 콘센트가 이렇게 헐거워지다 보니까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플러그 자체가 녹아서 화재가 발생한 건입니다. 네, 멀티탭 관리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먼저 면봉으로 콘텐츠의 이 겉면을 잘 닦고요. 나사를 풀어서 속에 있는 먼지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용기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사용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네, 프라이팬이 오래돼 코팅이 벗겨지면서 음식이 붙기 시작인데요. 이게 좀 오래 썼더니 코팅이 벗겨졌는지 뭐 계란 후라이나 구이 같은 거 하면 항상 이렇게 늘러붙더라고요.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키친타올로 표면을 닦아보는데 검은 때가 묻어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봤는데요. 현미경으로 프라이팬을 살펴보니 네, 상처가 난 듯 이곳저곳에 벗겨진 코팅 자국으로 가득합니다. 파인 흔적도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오래 사용해서 코팅이 벗겨지고 흠집이 난 냄비나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눌러붙어서 조리도 쉽지 않지만 코팅이 일부 벗겨지게 되면 떨어져 나온 코팅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낙 등의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팅된 프라이팬은 사용 횟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 내지 2년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자, 한 뚝배기 하실래예. 네, 우리의 전통이 깃든 뚝배기. 그런데 여기에도 사용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열했을 때 열팽창했다가 식으면서 수촉하는 현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많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세제 성분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뚝배기에 음식을 조리할 때 다시 뿜어져 나와서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횟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되도록 3, 4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한 지 5년 된 뚝배기의 상태는 어떨까요? 알칼리성 세제로 닦는 실험을 보기로 했는데요. 실험 결과 오래돼 균열이 간 뚝배기에 알칼리 세제가 남아서 리트머스 종이의 반응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똑똑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세제 대신 쌀뜨물로 씻어주세요. 친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사용기간, 또 다른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부 경력 8년 차, 사용기한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데요. 주방용품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렇게 생활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 물론 생활용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균 측정을 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깨끗이 닦았는데 설마 세균 오염도 수치가 높게 나올까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재보는데요. 그런데 세균 오염도 수치가 1000단위를 넘깁니다. 최소 100 알렐르기 이하가 되는데 11배가 나왔어요. 매일 사용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아이고. 깜짝 놀라죠. 측정 결과가 보통 150 이상이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1년 된 칼과 비교하니 무려 100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사용한 지 8년 된 부마 역시 기준 수치 초과. 이거 정말 심각하죠. 틈이 많기 때문에 그 틈으로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칼은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녹이 쓸기 쉽고 또 물이 많이 묻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세균 증식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칼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베고자 하는 베개에도 사용기한이 있다는데요. 베개도 이것도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머리빗, 부러지지 않는 한 보통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빗도 기한이 있습니다. 빗도 한 5년은 됐을 것 같은데 쓰는데 이상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냥 계속 쓰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피할 수 없는 순간 베개와 빗의 세균 측정해볼까요? 사용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빨아서 새로 갈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는데. 네, 베개는 오래 사용하면 모양이 변형돼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세균 정도는 어떨까요? 네, 여기도 오염 수치가 심각합니다. 네, 5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머리빗 역시 높은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사용 기한을 넘겨버린 빗과 베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름 관리를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생활용품의 사용 기한. 모르고 오래 쓰면 독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생활용품의 관리법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 칼을 보관할 때 식용유를 살짝 발라 신문에 싸서 보관하면 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많은 레몬이나 소금으로 문지르고 물로 헹군 뒤에 햇볕에 말리면 위생에 좋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지만 모르고 지나갔던 생활용품의 속사정. 오늘 우리 집 생활용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뭐 도마, 칼, 빗 이런 거는 심각하게 부러지거나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쭉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 집에서 헤어기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헤어기기도 오래 쓰면 열 전달이 고르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4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 수건의 경우도 자주 여러 번 빨아도 이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우, 집 청소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잘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사석영 씨. 네, 요즘 농촌에서는 한참 벼농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쌀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쌀은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365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미스테리한 쌀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아주 특별한 명물이 있다는데요. 영광국만 있다는 소문난 명물 뭐죠? 최고지! 영광하면 모시비 성필 최고지요. 이 영광에서는요, 이 오감중에가요 진짜 유명해요.
영화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설명이에요. 왜요?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영광 미모 1, 2, 3등이에요. 그래도 명물이 다 맞지만 우리가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광에는 쌀이 유명해요. 쌀이요? 영광이 쌀도 유명해요? 예? 백수 어디로 가야 돼요? 백수 쪽으로. 결정적인 단서 포착, 서둘러 백수읍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금 들력 자랑하는 마을, 과연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가을 수확한 벽실을 말리고 있는 마을 주민. 분명 이 마을에 특별한 쌀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쌀이 있다고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이 쌀들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이것은 벼고 저 산에 올라가야 있습니다. 쌀을 산에서요? 산 속에 쌀이 있다고요? 궁금한 제작진을 위해 직접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마을 주민들. 하지만 사방팔방 둘러봐도 눈 씻고 다시 봐도 논과 비슷한 장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들판은 논은 저기고 여기는 전적으로 산입니다. 산에서 쌀이 나오는 데가 전국에서 여기 유일한. 정말 산속에 쌀이 난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요. 아이고 만약 여기 다 왔구만. 여기 이런 데 파도 나온다는 게. 아니 이 흙 속에 쌀이 나온다고요? 장난치지 말고요. 누가 부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왔어? 그리고 도미로 다짜고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과연 정말 이곳에 쌀이 존재할까? 마을 주민들이 판 흙을 체에 넣고 살살 흔들자 바로 검은 빛에 작은 알갱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 기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하네. 아이 시치면 다 나와. 화나셨어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물질을 섞였다며 직접 물로 씻어서 보여주겠다는 이장님. 그러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니 그런데 색이 까맣네요. 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흰 쌀과 비교해보니 얼추 모양이 비슷합니다. 앱싸보세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예. 자 그럼 맛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 톨 집어 먹어보는 김 PD.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산쌀을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산에 놀러가고 칼장난 해가면서 칼 싸우면서 야, 쌀 파보자고 파보고. 여기뿐 아니라 이 근방이 다 흙 파면 흙 쪼가 딸싹 끓이면 쌀이 나오고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이 산속 주변 곳곳에서 365일 쌀이 나온다는데 그냥 지나칠 리 없는 미스터리 해결사. 직접 땅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희한하네요. 무슨 일이죠? 이곳에서도 검은 쌀이 나올까?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나옵니다. 누가 막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농사는 못 짓죠 여기는. 221m. 221m? 산속에서 나는 의문의 검은 쌀, 정말 쌀이 맞을까요? 지금 어떻게 저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식영양연구소 심선아 소장. 자, 먼저 산에서 난 검은 쌀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배아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 쌀 특유의 이렇게 배아가 떨어져 나간 부분처럼 움푹 패인 부분이 보이거든요. 쌀 특유의 움푹 파인 모양은 쌀을 조정하게 되면 보이는 쌀알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 정말 비슷하죠? 그렇네요. 이 까만 쌀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의 한 종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한 논문에서 두 쌀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일반 쌀과 약 91% 정도 유사한 것으로 판명! 그렇다면 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은 쌀과 가장 비슷한 흑미와 비교해봤는데요. 동일 조건에서 흑미와 산에서 난 쌀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보이는 두 밥. 먼저 흑미밥의 맛은 어떤가요? 맛있네요. 네, 이번에는 산에서 난 쌀로 지은 밥. 겉으로는 뭐 흑미보다는 윤기가 좀 덜한데요. 맛은 어떨까요?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맛있네.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한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과자 소리 나요. 과자 소리가 나요. 자, 크게 한 숟갈은 김 PD. 맛평가는요? 이거 많이 이상한데? 맛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었나요? 숯이요, 숯. 아이고. 많이 잘랐어요. 이건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쓰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이곳에선 검은 쌀을 밥 대신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데요. 장롱, 냉장고 등에 넣어놓고 천연 탈취제나 제습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수치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넣어놓으면 습기진다고 제거제가 된다고 해서. 아니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마을에 검은 쌀이 나게 된 걸까?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검은 쌀에 대한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다는데요. 옛날 것인데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뒤에가 유래 같은 전설이 많이 실려있길래 보관하고 있어. 이곳에 적힌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한 절에서 불에 탄 쌀, 화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스님 계세요? 네. 야,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 KBS에서 왔는데요. 그러십니까? 이 절에서부터 이 까만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는 여기요, 이건 백운살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절. 화미의 전설은 이곳에 있던 절 백운사에서 시작됩니다. 절 근처 바위에는 스님이 불공을 들이면 신기하게도 딱 2인분의 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스님 계세요? 스님은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불공을 들였지만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홧김에 부지깽이로 구멍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뭔 쌀이 이렇게. 후후 이 신비한 바위 구멍에서는 까맣게 탄 쌀만 나왔다는 전설설설설설. 그래갖고 구라짜 쌀미, 그래갖고 한미라고 그런답니다. 전설의 화미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비밀을 풀어줄 고고학자를 모셨습니다. 현장에 오자마자 검은 쌀을 살피기 시작하는 전문가.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정체가 뭐예요, 이거 까만 거? 이건 탄화입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체가 가열이 되면은 탄소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게 탄화입니다. 아니 정말 불에 타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동일한 조건의 두 쌀의 산소 공급 여부를 다르게 해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의 것은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는 상태로 이제 가열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하는 겁니다. 이제 두 쌀을 장시간 가열해 보겠습니다. 400도에서 약 1시간 정도 가열을 해봤는데요. 정말 쌀은 재가 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버틸 수 있을까? 자, 먼저 산소를 공급한 쌀. 아이고, 보이시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냥 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를 차단한 쌀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검게 타기만 한 쌀들 정말 신기하네요. 이야, 똑같아요. 게다가 손으로 눌러봐도 부서지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는데요. 산소와 만나 가열되면서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바스라지는 쌀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화미는 그 탄소 덩어리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탄화되면 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벼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도 탄화미가 발견됐다는데요.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3,500년 전 탄화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서 오게 된 걸까요? 그 지점에 뭐 쌀을 저장하던 곡식 창고가 옛날에 있었고 그 곡식 창고가 화재를 입어서 폐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탄화미가 많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그 자리에 곡식 창고가 있었던 걸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화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의 역사를 들려줄 정태근 연구원. 남 시대 그 부족가들의 이제 상승이라든가 그 백제 시대 이후에 이제 본래 이제 평지성이 아니었고 이제 산봉아리다 이제 읍성을 지었던 거지요. 마을에 있는 타나미에 관한 이야기는 1800년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마한 시대부터 도적들이 성읍을 침범하는 일이 많아 산꼭대기에 읍성을 설치했었고 훗날 식량 창고가 불에 타면서 탄 쌀이 흙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그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그때 역사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타나미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 곁에 남아있던 조상들의 삶의 일부였던 거죠. 산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검은 쌀의 정체의 창고 화재로 생긴 타나미였다. 미스터리 해결! 그렇네요. 아, 그냥 단순히 까만 쌀, 뭐 요 정도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역사가 숨겨져 있었네요. 아, 그 어느 때보다 좀 공부하고 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신비한 쌀이구나 싶었는데 네. 역사 공부한 느낌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저 말이요? 땅을 파보라고 돈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저는 쌀이 나오네요, 진짜. 예. 신기합니다. 예. 정말 흙을 파는데 쌀이 나오네요. 아이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자, 10월 11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일교차가 좀 크다고 네. 하니까요. 나갈 때 좀 든든히 입고 나가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